안녕하세요. 결혼하고 3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아이를 출산하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지만 특별히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없었던 시가와도 별다른 부딪힘 없이 지냈거든요. 거기다 제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도 살 정도였으니 더 이상 뭘 더 바라겠나 싶었었죠. 더욱이 육아에 대해서 막연히 겁만 먹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까지 힘들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제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었죠. 밤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 온갖 전쟁을 치르다 보면 늘 잠이 부족해 눈은 팽해지고 입맛도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원망하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후회한 적 없었어요. 그만큼 제게 찾아온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 세 가족만큼은 서로 아껴주면서 함께할 거라 꿈꿔섰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 직업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쇼호스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월 몇천만 원씩 버는 유명 선배님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분야에서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쇼호스트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화장품을 고객님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쪽 계열이 워낙 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직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계산해보자면 1,000만 원 가까이 꾸준히 들어오고요. 점점 실적도 좋아지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으니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친구 생일날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한참을 쫓아다녔더랬죠.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쇼호스트는 아니었고 방송국에서 FD라고 하죠.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학원을 다니며 쇼호스트를 꿈꾸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말고도 저 좋다는 남자들이 꽤 여럿 있었거든요. 그중에는 사자 직업 가진 사람도 있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남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국 선택한 사람은 그런 잘 나가는 남자들에 비해 별 볼 일 없다고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남편이었네요. 남편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바로 잘난 척하지 않고 저를 인간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잘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뽐내려고 무리하게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직업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라 느껴져 몇 달간의 섬을 타다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고 넘치는 사랑을 줬던 것 같네요. 비록 나중에는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지만 그때의 남편의 저에 대한 마음은 진짜였다고 믿어요. 제가 결혼을 먼저 생각할 만큼 확신을 줬으니까요. 아무튼 결혼할 당시에 겨우 초보 쇼호스트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안 쓴 돈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셋집을 준비했고 저는 혼수와 나머지를 부담할 수 있었죠. 운이 좋았는지 결혼하자마자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좋은 평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불러주는 업체도 많아지고 자연스레 페이도 함께 올라가게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금방 여유가 생기더군요. 거기다 남편도 월 400씩 꼬박꼬박 가져다 줬고요. 제 직업 특성상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대부분이다 보니 절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가장 시급한 목표는 집을 사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전세라는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피임을 하거나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려 노력한 건 아니었고요. 단지 굳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남편은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를 삼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저축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오는 돈만으로도 저희 둘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달은 조금씩 더 아끼고 아껴서 돈을 남기기도 했네요.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은행 잔고는 쑥쑥 불어갔고
작년에 드디어 저희는 집을 살 수 있었어요. 32평 아파트였는데 신축까지는 아니고요. 거기다 여기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서 대출 조금 끼고 전세금과 그동안 모아 쓴 돈 합치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주위에서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집을 산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거라며 부러움 반 질투 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집도 샀으니 저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몇 개월 동안 초초한 마음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 마침내 저희 부부에게 선물같이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그때 기뻤던 순간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화장품이라는 게 몸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 주로 얼굴 위주로 화면에 나가거든요. 당연히 전신샷이 나가더라도 아무도 신경 안 쓸 테고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참 열심히도 일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입덧이 없는 체질이라 별다른 고생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딜 가나 아이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 더 힘이 나고 저절로 피곤함도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제 아이보다 이쁘진 않을 거예요. 우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그리고 자는 모습까지. 그 어떤 모습도 안 이쁜 순간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야 항상 행복했지만 제 몸뚱아리가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뒤로 아이가 100일 될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육아를 도와주기도 했고 마침 그때는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저희 친정이 시골이라 한 번 다녀가려면 3시간은 기본이라 올해는 못 봐주셨고 딱 100일 잔치할 때까지만 봐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 몸이 점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출근을 하는 날이 쌓이다 보니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리더군요. 솔직히 애 키워보신 엄마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와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지내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도 나중엔 미워질 때도 있고 우울증이 한 번에 확 밀려오는데 저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일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없어서 더 갑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죠. 정 안 되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라도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니 남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애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 어떻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더군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요즘 아이 키우는 가정의 CCTV는 다 기본 아닙니까? 설마 언제든 아이를 부모가 볼 수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생각하니 조금 있던 불안감도 사라지더군요. 저는 반색을 하며 대찬성의 뜻을 내비쳤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구하지라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자기 회사에 베이비시터를 서본 동료가 있다며 그 베이비시터가 정말 애 잘 보더라 칭찬이 자자하더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연락해보라고 말했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요. 다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들뜨고 흥분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 베이비시터에게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며칠 뒤 정말 곱게 생긴 베이비시터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남편과 이미 의논을 한 대로 평일 8시간씩 애를 봐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다시 시작하니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방송도 더 잘 되는 것 같았고 다들 저보고 약 먹은 사람 같다며 놀랄 정도였죠. 어느새 우울감에 쩔어있던 몸과 마음은 다시 새 것처럼 파릇파릇해지기 시작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더욱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저희 집에는 가정용 CCTV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하나는 TV 선반 위에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로 있고 나머지 하나는 천장에 아이가 잠을 자는 곳에 설치되어 있죠.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틈틈이 아이가 보고 싶을 때면 핸드폰 어플로 우리 애가 잘 지내고 있나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로 연결을 했더니 뭔가 구석에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니 웬 사람발이 4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간엔 분명히 베이비시터 한 명뿐이어야 하는 집안에 누군가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 발들의 위치나 각도를 보니 두 명은 바짝 붙어 있는 게 확실했고 전 갑자기 화가 막 나더라고요. 갓난아이가 있는 집안에 누구를 불러들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자기 딴에는 카메라 각도를 피한다고 피했겠지만 하필 발부분이 보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희미하게 비춘 장면만 가지고는 그 여자가 발뺌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 각도를 안방 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 집안에 자기 남친이던 누구던 불러들인 그 여자가 또 그럴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거죠.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아무도 몰래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았고 남편에게는 말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한테 말 안 하기로 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그 여자가 누군가를 불러들인 걸 확인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큰 충격으로 그날 녹화는 전부 펑크를 내버렸고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멘붕 그 자체였네요. 화면에 남편과 그 여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저를 가장 분노하게 한 건 그 짓을 우리 아이가 있는 집에서 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고 자기 자식을 하찮게 생각했으면 집안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짐승도 저렇게까지 악랄하지는 않을 텐데. 하물며 아빠라는 인간이 지 자식 앞에서 바람을 피다니 처음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살인 충동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애를 생각하면 그냥 분을 푸는 게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저는 일단 아는 지인을 통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부터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확실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남편에게 아무 일 없는 듯 연기를 하며 지내기 시작했죠. 물론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로 최대한 남편과의 대화나 접촉은 피하면서요. 남편과 그 여자가 밖에서까지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건 대략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만났더군요. 물론 미리 안방에 설치해 놓은 CCTV로 모조리 녹화를 해두었죠. 그리고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자마자 전 친정 부모님을 불러올렸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다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리곤 남편에게 이혼소송 걸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항을 하던 남편도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 두 말 않고 간단하게 짐 싸서 나갔고요. 매일 절망뿐이고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발길을 끊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끼리 미리 연락을 했겠죠. 아무튼 상간녀 소송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몇 번이나 저희 집 앞에 와서 삭삭빌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저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집 명의에서 남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위자료까지 받았고요. 상간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무조건 이기는 건 당연하고 위자료 금액 산정만 남았다고 하고요. 나중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건 요즘 유행하는 만남주선 어플을 통해서였다고 해요. 그 여자는 현재 무직에 이혼 전적만 2번이 있는 말 그대로 개차반 인생 그 자체더군요. 술집도 전전하기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돈 뜯어내는 게 주특기인 그 여자에게 남편이 홀딱 빠져서 일자리까지 주게 된 거랍니다. 남편은 애 낳고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마음 기댈 데가 없어 바람을 피웠다고 핑계를 대던데 시도 안 먹히는 헛소리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과정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결과적으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결과는 변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장소에서 말이에요. 다시 그 장면이 떠오르니 또 치가 떨리기 시작하네요.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아직 그때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는 있는데 그닥 효과는 미미하네요. 유일하게 애와 함께 있는 시간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과거에 연연해봐야 앞으로 저와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하등 도움될 거 없다고 되뇌이고 있어요. 우리 모녀 둘이서 살아내야 할 날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힘내라는 격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